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단독주택의 종류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 공통점, 특징, 그리고 끝으로 단독주택은 아닌 고시원의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종류, 이 두 가지 차이점 등등은 제가 이전에 유튜브 개설 초창기에 올려둔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또 언제 다시 보러 가겠어 라고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본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단독주택의 종류가 있고 다세대 주택의 종류가 있어요. 집합건물이라고 하죠. 자,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빨리 감기로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단독주택 종류는요, 한 집에 문패는 여러 개예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호수가 100일, 102, 200일, 202, 203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근데 몇 호랑 계약을 해도 한 주인만 나옵니다. 한 팀의 주인만 나와요. 한 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 건물에 주인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더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한 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럴 때는 한 팀, 즉 소유권이 한 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몇 호랑 계약을 해도 한 소유주가 나오게 돼 있죠. 이런 형태가 이제 단독주택의 형태, 우리가 흔히 아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반대로 이제 다세대 집합 건물의 형태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겁니다. 101호랑 계약을 하면 101호 주인이 나오고 201호랑 계약하면 201호 주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호수별로 주인과 권리, 서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도 호수가 절대 누락되면 안 되고 오기재가 되면 안 돼요. 반대로 다가구 주택은 한 집으로 보기 때문에 문패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의 구분일 뿐이지 실제로는 한 집으로 보기 때문에 집원만 유효하다면 전입신고 때 호수를 잘못 기재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은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 서두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의 비교를 오늘 하는 거잖아요. 본 영상에 고정 댓글로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기는 할 건데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라는 사이트에서 의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란 이렇게 하면서 단독주택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크게 단독주택이면 말 그대로 그냥 1층 집 혹은 2층 집에 한 주인이 다 사는 그런 집을 생각하면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구분할 때는 단독이라는 말은 소유주가 한 집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다라고 해서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가구 주택, 두 번째로는 다중주택, 세 번째로는 단독주택 그 자체,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죠. 공관으로 쓰는 집을 또 단독주택 형태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의가 나와 있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싹 정리를 해서 설명으로 지금 남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의 비교니까 첫 번째 공통점부터 한번 볼게요. 공통점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소유권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한 주인이 전체 집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다세대 주택과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공통점은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이하층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의아하실 수 있어요. 나 다중주택이라고 했는데,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는데 우리 집은 4개 층인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지하층에 집을 포함해서 4개 층일 수도 있고요, 혹은 1층이 필로티고 또 나머지 위에 3개 층일 수도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 경우는 4층, 5층까지 있어도 1층, 2층 혹은 지하층이 서류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즉 업무용이나 상업용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연면적이라는 기준으로 3개 층 이하여야 되는데 주택으로 쓰는 용도가, 자, 서류상에 앞서 말한 1, 2번의 경우는 1층이 필로티로 돼 있거나 혹은 지하층은 연면적으로 산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층수에 산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하층이 있던 1층에 필로티가 있어도 4층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지하층이 있다면 3층까지 가는데 지하층이 있을 수 있죠. 총 4개 층이지만 실제로는 3개 층으로 연면적을 산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5층이 있는데 우리 집 5층까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지하나 1층, 2층까지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겁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지을 수가 없어요. 준공검사나 준공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허가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좀 새로 지은 데들 보면은 서류를 열람해 보면 지하나 1층, 2층이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다 되어 있고요. 1층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2층, 3층, 4층 혹은 3, 4, 5층이 주택으로 쓰는 용도고, 보통은 제일 위에 층이 주인 세대로 해서 가장 큰 면적을 놓기도 하죠.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호실의 제한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19세대 이하까지만 건축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다중주택은 이 호실의 제한이 없어요. 한 건물에 몇 호실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연면적 제한이 있고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몇백 개의 호실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근데 호실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조금 더 가감돼도 어떠한 제한사항이 없다라는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중주택이어도 다중주택의 원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그 집에 취사시설이 없나요? 아니죠. 있죠. 다가구 주택은 원칙상으로 취사시설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다중주택의 경우는 원칙상으로는 취사시설이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원룸이 서류상 다중주택인데 취사시설, 그러니까 싱크대 혹은 인덕션이 있다면 이건 다 불법으로 설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주차 대수인데요. 보통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0.5대에서 1대 정도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그렇게 주차 대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세대당 주차 대수를 정하는데요. 다중주택의 경우는 연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면적이 작으면 최대 2대, 더 작으면 최대 1대, 그래서 최대 3대 정도까지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 대수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특징을 자세하게 볼 건데요. 다가구 주택은 제가 호수가 19세대 이하로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실수로 20세대를 지었어요. 20호실을 지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20세대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개별 등기를 해야 하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 보면 20세대 이상인데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서 한 주인이 전체 호실을 다 갖고 있는 건 맞는데 호수별로 다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축물의장도 따로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한 주인이 20세대 이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별로 분양을 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주택 경우처럼 모든 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중주택, 아까 여러분들 원룸 사시는 분들 다중주택에 사시는데 취사시설이 돼 있어서 식겁하신 분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중주택의 경우는 원칙상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맞아요. 예를 들면 고시원처럼요. 고시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취사시설을 어떤 층에 딱 주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모여서 밥을 먹고 하죠. 근데 내부마다 호실별로 욕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욕실은 설치가 가능한데 취사시설은 원칙상 호실별로 이렇게 따로 두어서 독립된 주거 공간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다가구랑의 차이점이, 다가구는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조건이고 다중주택은 이렇게 취사시설이 어려우니까 독립된 주거 공간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준공검사, 준공허가를 받고 나서 대부분 건축주들 혹은 소유주들께서 취사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취사시설이 어떤 걸 취사시설이라고 하냐면 흔히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싱크대는 괜찮고 인덕션부터 취사시설이니까 인덕션만 안 넣으면 돼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행정심판 사례를 찾아보니까 인덕션만 취사를 보지 않고 싱크대 설치도 취사시설을 판단한다라는 행정심판 사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습상, 관례상 싱크대를 설치할 때 그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든 인덕션 렌지든 설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싱크대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뭐죠? 손만 씻나요? 식기가 다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싱크대도 취사시설로 같이 판단한다. 그게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싱크대에 상판을 올려놓을 때 보통 그런 공간까지도 다 만들어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사시설이라 하면 싱크대뿐만 아니라 인덕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취사시설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취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걸리게 되면 이런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발돼서 철거 명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관할 지자체에도 제가 전화를 해본 적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민원 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민원 접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적을 뿐더러 민원 접수가 들어와서 간다고 해도 이 내용을 알고 준공을 한 건축주나 소유주가 집을 보여줄 리 만무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인들이 거주할 때 이 임차인들이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집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면 보여줄까요? 그런 경우도 쉽지 않겠죠. 사진을 찍고 이런 내용 증거물들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반 건축물 같은 걸 찍으려면은 외부는 굉장히 적발이 잘 돼요. 헬리캠도 있고 금방금방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로 보여지는 위반 건축물은 거의 100이면 100 다 걸려요. 근데 이런 내부로 불법 설치된 시설물들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 그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차이점 설명드렸고요. 그럼 끝으로 고시원은 왜 똑같은 종류 같은데 왜 따로 설명을 해요? 자, 고시원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요. 용도가 주거용이 아닙니다. 자,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고시원은. 그리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어야 되는데요. 이 500제곱미터 연면적이 넘으면은 숙박업소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연면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한 층에 예를 들면 100평이에요. 그러면 3개 층이면
100 더해서 300평, 이게 연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면적은 한마디로 한 층의 바닥 면적 있죠, 그 바닥 면적의 합계, 전체 층수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른 예시를 들면 한 층에 50평이에요. 4개 층입니다. 그 연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200평이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에 산입을 안 한다라고 하면 1층의 필로티는 연면적에 산입을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은 층을, 넓은 면적을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지은 집들 보면은 필로티를 대부분 해놓고 지하도 설치를 하고, 그런 이유들로 월세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연면적에 산입은 안 하는데 만들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조금 싸게 놓고 좋은 조건으로 배려를 해주고, 이런 경우들은 많죠. 자,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저 설명을 하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세대수의 제한이 없어요. 또 연면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한정돼서 세대수는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방시설, 이게 상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또 주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방시설을 의무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아까 제가 다중주택의 형태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똑같이 취사시설이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미지가 어떻죠? 하숙지처럼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주방을 따로 하나 두면 거기에서 고시원생들이 와서 밥을 먹고 냉장고에 이렇게 칸별로 누구 거 분류해 놓고 거기서 꺼내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취사시설이 각 방마다는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취사시설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주차 대수는 보통 134제곱미터당 한 대 정도로 주차 대수가 의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고시원에 주차를 해놓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고요.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고시원의 차이점을 한번 또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들이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유튜브를 한 지도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예전 영상을 보니까 참 앳되고, 그만큼 또 농익은 부분도 없었지만은 제가 3년 전이기 때문에 훨씬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고 훨씬 말랐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새삼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오늘 공교롭게 그때 구독자가 10명, 제 가족들과 지인들밖에 없었던 제 구독자 수가 이렇게 또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중간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그리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굳은 마음을 먹으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 얻으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